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동료와 함께 소통하며 알고리즘 학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알고있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 팀이 겪은 기술적 경험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은 팀 소개, 프로젝트 소개, 기술적 도전들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팀원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프론트엔드의 서희영, 이동길, 그리고 백엔드의 이경, 지승민으로 총 4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니는 동료들과 함께 화상, 음성, 채팅 공유를 하며 함께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학습 플랫폼입니다. 제공하는 기능으로는 화상 회의, 코드 공동 편집, 문서 보기, 코드 실행, 기터브 구글 소셜 로그인을 통한 코드 로컬 클라우드 저장, 채팅, AI에게 물어보기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알고리즘 스터디가 가능합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의 기술적 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공동 편집과 성능 최적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프론트엔드의 배포 구조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론트엔드 팀은 리액트 빌드 파일을 S3 버킷에 업로드하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정적 웹 호스팅을 하는 형태로 백엔드와 별개로 배포를 진행했습니다. S3를 통해서만 정적 웹 호스팅을 할 수도 있었으나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해서 엣지 로케이션의 빌드 파일을 캐시하여 사용자가 더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리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리전에서 빠르게 접속할 수 있었고 서울 리전에서도 S3보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접근한 것이 11% 정도 개선된 속도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배포 전력은 GitHub 액션을 통해 데브 브랜치로 머지 시에 테스트와 빌드를 진행하고 릴리즈 브랜치에 머지 시 테스트와 빌드 후에 S3를 업로드하고 클라우드 프론트 캐시 데이터를 무효하도록 처리했습니다. 에지 로케이션에 저장된 캐시 데이터를 무효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이전에 배포된 사이트를 보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은 공동 편집 개발기입니다. 먼저 CRDT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CRDT는 에디터에서 노션처럼 코드를 함께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이걸 구현할 수 있었는지 과정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DT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서에 hello라는 문자열이 있고 사용자 A와 사용자 B가 동시에 편집하는 상황인데요. 위 상황에서 올바르게 병합이 된다면 첼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CRDT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병합을 하는 경우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물은 에클로가 됩니다. 글자가 깨졌어요. 이 현상의 원인은 클라이언트마다 인덱스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문자 하나마다 유니크한 값, 즉 아이디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를 순서에 따라 병합하는 거죠. 이러한 유니크한 아이디를 어떻게 부여할지, 그리고 순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답니다. 이 중 두 가지 시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시도는 배열과 아이디 값으로 인덱스, 시간값, 소켓 아이디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인덱스로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 최대한 배열 형태를 유지를 하고 싶었어요. 동시에 인덱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덱스를 시간값과 시그널링 서버에 사용하는 소켓 아이디를 사용하여 보정을 해서 순서를 제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피어에서 온 요청에 대해 인덱스, 시간, 소켓 아이디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형태인 것이죠. 하지만 이 방식을 구현해보니 인덱스로 첫 정렬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글자가 깨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열에서 연결 리스트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제가 됐던 인덱스를 제거하고 연결 리스트를 도입시킨 방법이었습니다. 글자 각각 시간값, 소켓 아이디를 갖게 하여 식별할 수 있게 만들었고 연결 리스트 순서에 따라 순서를 제어했죠. 그리고 교환 시에 변경되는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전체 연결 리스트를 전송하게 하여 병합을 용이하게 하고 붙여넣기, 한 번에 삭제하는 경우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때의 병합 방법은 수신받은 연결 리스트의 길이가 자신의 연결 리스트 길이와 다른 경우 또는 같은 경우 두 가지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다른 경우인데요. 요소를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연결 리스트를 교체해주면 됐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결과 연결 리스트를 새롭게 생성하고 자신의 리스트, 수신 리스트를 동시에 순회하며 다른 글자가 나가는 경우 시간값과 소켓 아이디에 따라 순서를 정해주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병합은 되었으나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병합은 의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나 커서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은 커서를 가장 최근에 내가 입력한 요소의 주소값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만약 최근에 입력한 요소를 다른 피어가 삭제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입력한 글자 이전 글자로 자신의 커서 위치를 이동하게 만들어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든 CRDT는 글자를 많이 입력하는 경우, 동시에 많이 입력하는 경우, 잠시 깨졌다가 100ms 내외로 복구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나 정확하게 그 문제를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도입해 온전히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어요. CRDT 라이브러리는 YJS, 오토머지 등 많은 종류가 존재했는데요. 그중 YJS가 커서 문제에 대해 저희와 동일한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팀은 최종적으로 YJS를 도입해 CRDT 기능을 완성시켰습니다. 나아가 저희 프론트엔드 팀은 추후에 직접 구현한 로직을 완성시켜보고 싶어 YJS 객체에서 직접 구현한 모듈로 교체하기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YJS에 대한 결합도를 낮추기 위해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컨텍스트 API를 통해 구현체를 쉽게 교체할 수 있게 만들었죠. 추후에 더 개선해볼 계획입니다. CRDT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것은 렌더링 성능 최적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홈화면 초기 렌더링 개선에 대한 도전이었는데요. 저희가 적용한 기능은 번들링 사이즈 줄이기, 이미지 최적화, 코드 스플리팅입니다. 처음 번들 사이즈를 분석할 때 하이라이트 JS라는 라이브러리에 사용하지 않는 언어에 대한 정보도 함께 번들링되고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번들 크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트리 쉐이킹을 통해 번들링 사이즈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단일 청크의 크기를 약 68%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번들링 사이즈는 전역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의 선택에도 고려되었습니다. 후보에는 리코일과 주스탠드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번들 사이즈가 작고 상태와 상태 변경 함수가 분리된 주스탠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발견한 문제점은 홈 컴포넌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함께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의 붉은 부분은 룸에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액트의 레이즈 함수를 사용하여 코드 스플리팅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main.tsx에 있는 컨텍스트 API들 중 홈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모두 룸 컴포넌트 내부로 이동시켰습니다. 위와 같이 더 이상 홈에서 사용하지 않는 코드들을 다운로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선 전과 개선 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드 시간이 개발 환경에서 약 56% 감소하였고, 프로덕션에서는 65% 감소했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했을 때 홈화면에서 가장 큰 병목이 발생한 부분은 홈화면 절반을 차지하는 로고 이미지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NG 대신 웹P를 사용하여 변환하고 웹P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픽처 태그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고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이미지를 받아오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의 크기가 약 67% 감소했으며 다운로드 시간이 50%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미지를 받아오는 순서를 앞당긴 것을 시도했습니다. 이미지를 받는 시점을 당긴다면 렌더링 지연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미지를 조금 더 빨리 받아올 수 있도록 링크 태그의 프리로드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미리 로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로드 지연이 프로덕션 기준으로 480ms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드 지연이 감소한 만큼 렌더링 지연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지연 시간의 소량은 감소했으며 다수의 이미지를 로드하는 상황에서는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적용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발 환경과 프로덕션에서 각각 12점, 11점이 향상되었으며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각 21%, 14% 개선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프론트엔드의 기술적 도전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백엔드의 기술적 도전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블루그린 무중단 배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블루그린을 무중단 배포 전략으로 선택하여 배포했습니다. 재배포 시 기존 서버를 죽이고 새 서버를 띄울 때까지 다운타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블루그린 배포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그림과 같이 엔진X는 트래픽을 블루 컨테이너로 보냅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된 도커 이미지를 통해 그린 컨테이너를 띄웁니다. 새롭게 띄운 서버가 안정화가 되면 트래픽을 그린 컨테이너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블루 컨테이너를 종료합니다. 이 방법으로 무중단 배포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커 이미지를 최적화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팀은 도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빌드 시간과 이미지 용량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명령 최적화와 멀티 스테이징 빌드를 통해 이미지를 최적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미지 용량은 기존 대비 84% 정도 경량화하였고, 빌드 시간은 14%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크롤링 기능에 캐싱을 적용한 방식을 달리하여 성능을 개선한 이야기입니다.
기능 중 웹페이지를 크롤링해오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CSS와 JS까지 모든 동적 요소를 가지고 오다 보니 길게는 7초까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레디스의 데이터를 캐싱하여 반환하도록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부하 테스트 시 429 에러가 자주 발생했고, 이를 개선하고자 엔진엑스에서 레디스에 접근하여 캐싱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인메모리 DB인 레디스에 너무 많은 캐싱 데이터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엔진엑스에서 바로 캐싱하는 방식으로 개선했고, 16만 개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응답 시간이 62%가량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DB 레플리케이션입니다. 기존 아키텍처는 하나의 DB에서 읽기와 쓰기 트래픽을 모두 담당했습니다. 이를 개선해보고자 그림과 같이 마스터 DB, 슬레이브 DB 구조로 읽기와 쓰기 트래픽을 분리했고, 더미 데이터를 넣고 부하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특정상하긴 했지만 마스터 DB의 CPU 사용량이 89%가량 급감했고, 요청 처리 수가 95%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켓 서버 트래픽 분산입니다. 대규모 트래픽이 온다고 가정하고 이를 적절히 분산하기 위해 저희는 로드 밸런싱 서버를 만들고 레디스 펍섭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같은 채팅방의 클라이언트라도 다른 소켓 서버로 배정이 되면 같은 이름의 룸에 조인되더라도 채팅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유저 1, 2, 3, 4, 5가 같은 채팅방에 있지만 유저 1, 2, 3은 서버 1, 유저 4, 5는 서버 2로 배정이 된다면 각 배정된 서버의 클라이언트만 채팅이 가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룸을 생성할 때 로드 밸런싱 서버에 접근하여 CPU 부하가 가장 적은 소켓 서버 URL을 반환받습니다. 이후 해당 룸과 소켓 서버 URL은 매핑이 되어 같은 룸에 대한 입장은 같은 서버로 이동이 됩니다. 하지만 PM2 웹폰은 멀티 프로세스이므로 같은 소켓 URL에 접근하더라도 다른 프로세스로 배정될 수 있었습니다. 즉 서로 같은 서버라도 프로세스가 달라 채팅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레디스 펍섭 구조를 활용하였고 같은 서버의 멀티 프로세스가 서버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실행 기능 개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키텍처는 API 서버와 러닝 서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코드 실행 기능은 API 서버에서 코드 실행 요청을 받고 러닝 서버에서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서버가 나뉘어 있는 경우에 두 서버의 인터랙션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며 세 가지 과정을 거쳐 코드 실행 기능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차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코드 실행 요청을 단순히 HTTP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코드 실행이 오래 걸린다면 요청을 보낸 후 계속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버 간 HTTP 요청을 제거하기 위해서 메시지 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요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메시지 큐에 쌓고 실행 결과는 키밸류로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고 API 서버는 결과를 찾을 때까지 주기적으로 레디스를 탐색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3분간 초당 요청수를 500까지 올리는 부하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두 번째 방법은 실패율이 96%까지 치솟았습니다. 문제 개선을 위해 기존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여러 참고하여 해결 방법을 탐색했고 소켓과 펍섭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코드 실행 요청 방식은 소켓, 메시지 큐, 펍섭 구조를 활용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소켓을 연결하고 코드 실행 요청을 보냅니다. API 서버는 해당 요청을 메시지 큐에 쌓고 러닝 서버는 실행이 완료되면 결과를 퍼블리시합니다. 다시 API 서버는 구독 메시지를 받고 소켓으로 응답 메시지를 전달해줘 연결을 해제합니다. 이 방법을 도입한 후 아까와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해 봤을 때 실패율이 확실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 방법을 최종 로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후 초기 버전과 최종 버전의 차이를 더 비교해 보고자 평균 부하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3분간 초당 요청 수를 300까지 늘리고 10분간 요청을 유지하는 시나리오로 서버의 동작을 확인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저희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부하가 있을 때 V3에서 약간 실패율이 올라갔지만 실패율이 채 1%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평균 응답 시간, 메모리 사용량, CPU 사용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 CPU 사용률은 43% 감소했고 최대 메모리 사용률은 21%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코드 실행 기능을 더욱 안정적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었고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며 그 차이를 더 명확하게 비교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니 팀의 6주간의 기술적 도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6주간 협업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온전히 몰입하고 학습하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한 팀원들, 멘토님, 캠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